올해로 40을 훌쩍 넘긴 덕팔이는 영광에서 약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몇 년 전 사별하고 슬아에는 갑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갑수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보부상이었기에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를까 말까 하였고, 가끔 집에 들르는 날이면 덕팔이는 아들 갑수를 챙겨주기 위해 분주해 지기 시작하였지요. 아버지, 아침부터 어디 가십니까요? 이 녀석아. 네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으니 내 그래도 백숙이라도 끓여야 하지 않겠냐? 장터에 좀 다녀오마. 아버지 안 그러셔도 된다고 해도 자꾸 그러십니까요? 그냥 있는 것에 먹어도 되는데 말이여요. 이놈아,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다 내가. 오랜만에 네 얼굴 보니 기분 좋아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갑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씩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려는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나저나 갑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어디 만나고 있는 처자는 있는 것이냐? 제가 장가를 가려면 이제는 한 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저는 아직 일이 더 좋구만요, 아버지. 이 녀석아, 네가 얼른 장가를 가야커 나도 말이다. 어디 동네 과부라도 알아볼 거 아니냐? 그리고 일이라면 너가 이 약재상을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말이오. 그러면 어디 이 아버지가 매파라도 한번 알아볼까? 네가 그렇게 만날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니 내가 좀 대신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 아이고 아버지, 그것은 제가 차차 알아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다. 그러면 내 장터에 다녀올 테니 너는 좀 더 자고 있거라. 덕팔이는 갑수의 대답에 씩 웃어 보이고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장터는 저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었고, 덕팔이는 익숙한 장터의 풍경 속에서 자연스레 단골 가게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이왕 장에 나온 김에 약재도 좀 좋은 것이 있나 둘러볼까? 덕팔이가 약초를 쌓아놓은 가게 앞에서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약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서는 어느 한 여인이 자신을 묘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팔이 오라버니 맞는 것이지? 그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덕팔이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깊숙이 담아두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현실로 소환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바로 은숙이었습니다. 덕팔이는 어렸을 적부터 조실부모하여 외삼촌이었던 신만이인 병욱이의 손에 맡겨져 삼촌과 함께 10살 남짓한 나이부터 산을 타며 신만이의 길에 들어섰지요. 이후 몇 년이 지나 덕팔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삼촌 병욱이마저 세상을 뜨게 되자 그 뒤부터는 덕팔이 혼자서 산을 타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덕팔이는 자신의 마을을 떠나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까지 가서는 망태기 한가득 약초와 나무뿌리 등을 캐고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한참 동안 조심스레 산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거기 젊은이. 자, 자네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르신,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자네 행색을 보아하니 신만이 같은데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지금 내가 산 넘어 마을 약재상에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말이오. 우리 집 딸 아이가 어제 밤부터 머리가 핑핑 돈다더니 오늘 아침에는 몸에 펄펄 열이 끓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구만. 혹시 자네에게 열이 내릴 만한 약초가 있다면 일단 임시방편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게. 일단 저한테 칡불이나 이런저런 약초가 있기는 한디 말이오요. 한번 제가 봐볼 테니 길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정말인가? 아이고 이거 참말로 고맙구만. 이쪽이요 따라오시게. 덕팔이는 10여 년간의 신만이 생활 덕분에 약초에 대해 지식이 해박하였지요. 이전에도 이렇듯 산에서 갑자기 탈이 난 사람이나 열이 난 사람들을 봐준 경험이 많았기에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그 어르신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어르신이 이끄는 대로 한참을 가보니 덕팔이는 산 아래 다른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외딴 초가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어르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한 소녀가 땀에 흠뻑 젖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은숙이었습니다. 아이고 은수가 이것을 어쩌면 좋니? 마누라, 여기 이 총각이 직접 한번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구만. 덕팔이 조심스레 은숙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만져보니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땀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열이 장난이 아니구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마침 내 망태기 안에
이럴 때 딱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오. 덕팔이는 서둘러 망태기에서 칡뿌리와 몇 가지 약재를 꺼낸 후 곧장 부엌으로 가서 능숙한 솜씨로 탕약을 다리고는 그것을 은숙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습니다. 워웜에 거 10만이 총각. 그것이면 우리 은숙이가 괜찮겠는가? 일단 탕약을 먹였으니 좀 시간이 지나고 경과를 한번 봐보시게요. 이후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가면서 덕팔이 만든 탕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은숙의 몸에서 서서히 열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덕팔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렇게 긴장이 풀리니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이고, 이런 깊은 산골에 사는 처자 얼굴이 뭐가 이렇게 곱다냐 참말로. 그렇게 덕팔이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며 밤이 새도록 은숙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은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덕팔이. 다음 날 날이 밝자 덕팔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딸아이가 살았구만. 10만이 총각이 아니었으면 참말로 어떻게 되었을지. 나중에라도 꼭 제대로 보답을 할 테니 이쪽에 다시 지나가게 되거든 한번 다시 들러주시게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산을 떠도는 게 일상인 10만이라 이런 일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초가 처자 몸에 들어서 그저 다행일 뿐입니다. 마누라, 그 자네는 말일세. 잠깐 방에서 우리 은숙이 좀 보고 있겠는가? 내 이 총각이랑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구만. 무슨 또 비밀스런 이야기를 하실라고. 알았구만요. 자네고, 나는 흥섭이라고 하는 사람이구만. 내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통성명도 하지 않았구만 그래. 그런 거 자네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가? 제 이름은 덕팔이라고 합니다요, 어르신. 이곳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산자락 초가집에서 혼자 살며 산을 타고 있구만요. 그랬구만. 거 혼자 지내고 있단 말이지. 흥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들어 덕팔이를 바라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방에 누워있는 아이는 하나뿐인 내 딸 은숙이라네. 우리는 대대로 이곳의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말일세. 아,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한 해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데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거 신랑감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하긴 이곳은 마을이라고 해봐야 바로 옆 산골 마을 하나뿐이니 어르신 말씀대로 쉽지는 않겠구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우리 딸아이를 살려준 은인에게 내 또다시 부탁하는 것이 염치가 없기는 하지만서도 자네만 괜찮다면 어떻겠는가? 덕팔이는 흥섭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은 무슨 말이겠는가 이 친구야? 자네 우리 집에 데릴 사위로 들어오지 않겠나? 아직 우리 은숙이가 나이가 차지 않아 바로 혼례를 올릴 수는 없지만 한두 해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내년쯤 은숙이가 나이가 차는 대로 바로 혼례를 올리는 것으로 말이오. 덕팔이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으나 흥섭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했기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지요. 그게 참말이십니까, 어르신? 참말이고 말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나서주는 자네 같은 성품의 사람이면 내 사위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만. 어찌 보면 이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니겠는가? 덕팔이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지만 어젯밤 은숙이를 간호할 때 보았던 그녀의 곱고 단아한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순간적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어른, 얼른 들어가서 큰절부터 받으셔야죠. 장인어른이라니. 이 친구 아주 성격이 호방해서 좋구만. 그래,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하겠네 우리 예비사위. 이후 덕팔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산을 떠돌며 고된 노동에 지친 채 홀로 집에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외로운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집이 있고 자신을 반겨주는 가족이 생긴 것이었지요. 은숙의 부모님은 덕팔이를 마치 아들이 생긴 것처럼 아껴주었고 은숙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덕팔이의 착한 성품에 점점 빠져들며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덕팔이 오라버니, 오늘은 산에서 심이라도 봤단가요? 오늘도 참말로 고생 많으셨구만요. 거심은 못 보고 내 약초 좀 캐다가 중간중간 넣어주려고 산딸기랑 오디 좀 따왔구만. 웜에 오라버니, 하이고 또 내가 산딸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덕팔이 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은숙이는 마당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은숙이의 말 한마디에 덕팔이의 피로는 눈 녹듯이 사라졌지요. 덕팔이는 이제서야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덕팔이 은숙이의 집에 대릴사위로 지내게 된 지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평소 흥섭이와 친분이 있던 유정스님이라는 분이 마을에 잠시 볼 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은숙이의 집에 들렀는데요. 이 스님은 관상을 잘 보고 풍수를 보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유정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할 정도였지요. 흥섭이 자네? 오랜만에 보는구만 그래. 그나저나 자네 얼굴이 아주 밝아진 게 집안에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이고 스님. 역시 스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만요. 사실은 말입니다. 반년 전부터 우리 집에 덕팔이라는 예비사위가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요. 무엇이라? 그것은 참말로 경사 중에 경사구만. 그나저나 은숙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된 것이 참말로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구만. 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만. 마침 우리 사위가 일 마치고 돌아오나 보구만요. 그때 덕파리가 산에서 돌아와 인사를 하며 마당에 들어섰고 하루 종일 덕파리를 기다렸던 은숙이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덕파리와 은숙이를 보자마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화했던 스님의 얼굴이 웬일인지 차갑게 굳어졌는데요. 유정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각이 나신 겁니까? 흥섭의 물음에도 스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아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단가. 차라리 내가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흥섭이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참으로 미안하네만. 방금 두 사람을 보니 그 사주가 아주 상극이구만. 저 둘은 절대로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될 인연이요. 만일 그것을 거스르고 혼례를 치르게 되면 저 덕팔이라는 아이는 은숙이 아이를 갖자마자 비명행사를 할 팔자구만. 아이고 내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오메스 스님 그것이 진짜입니까요? 스님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흥섭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유정 스님은 방법이 없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 둘이 제명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다른 인연을 찾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는구만. 내 오랜만에 자네를 찾아와 이런 말을 전하게 되니 참으로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만 흥섭이. 이것을 어쩌면 좋습니까 스님? 저 아이들이 저렇게 정이 깊어가는데 내 어찌 이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유정 스님이 떠나고 난 뒤 흥섭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덕파리에게 전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덕파리가 죽고 은숙이가 과부가 될 팔자라는데 이것을 아비된 자로서 어찌 손을 놓고 볼 수 있겠는가? 흥섭이는 깊은 한숨을 내어쉬고는 덕파리의 방에 찾아갔지요. 덕파라, 잠시 얘기를 좀 하자꾸나. 장인어른, 표정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흥섭이는 말없이 덕파리를 바라보다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덕파라, 아까 너가 배웠던 유정스님께서 말이다. 네 사주와 은숙이의 사주가 상극이라고 하더구나. 그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혼례를 올리면 은숙이가 아이를 갖자마자 네가 비명행사를 할 거라고. 절대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인연이라고 말이야. 뭐라고요? 장인어른 도대체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시랍니까? 그래서 스님께서는 너희 둘이 서로 다른 사람과 혼례를 올려야만 제명에 살 수 있다고 하셨단다. 흥섭이가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덕파리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다가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장인어른, 저도 사주팔자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주 하나로 혼례를 깬단 말입니까? 덕파라, 너처럼 나도 그저 사주고 뭐고 흘려듣고 싶었다만 하지만 그 유정스님께서 원체 용하신 분 아니냐? 이제 보니 장인어르신께서 막상 혼례날이 가까워지니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내에게 은숙이를 주기 싫으신 것 아니십니까? 뭐시라?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저 같은 떠돌이 신만이에게 은숙이를 주기 싫으셨다면 이렇게 굳이 스님 핑계를 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덕파리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망태기에 자신의 짐을 넣고는 다시 흥섭이를 바라보았지요. 사람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떠돌며 살다 이제 처음으로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구만요. 아니요. 지금 너가 오해하는 것이구만 덕파라. 나는 진짜로 너를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 그럼 그딴 사주보다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참말로 너무하시는구만요. 덕파리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흥섭이는 마당을 나서는 덕파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떠나는 덕파리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덕파리는 은숙의 집을 나온 이후 다시는 지리산 쪽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은숙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 연고도 없는 영광으로 떠났고 서럽고도 억울한 마음을 잊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영광의 저잣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약재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둘은 서로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다 우연찮게 장터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었지요. 둘은 근처 주막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지나가 버린 야속한 세월을 탓하며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보게 되었구만. 그렇구만요. 그때는 오라버니가 그렇게 떠났다는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덕파리는 은숙이의 말에 괜히 목이 메어 술잔을 기울였지요. 나도 그랬구만. 그때는 말이야. 어르신께서 나를 싫어해서 반대하신다고만 생각해 야속한 마음이 참으로 컸구만. 아니었어요, 오라버니. 아버지는 오라버니를 정말로 좋아하셨구만요. 뒤늦게 들었지만 스님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오라버니에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었다 했구만요. 나 때문에 자식같이 생각한 오라버니가 죽는다 하니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어르신의 그 마음이 내 자식을 낳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구만. 그나저나 넌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느냐, 은수가? 덕파리의 말에 은숙이는 눈가가 붉어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자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결국 나는 그 이듬해에 다른 마을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딸이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버렸구만요. 무엇이라고? 그 후로 나는 이제는 관연한 우리 딸과 함께 이 옆마을에서 포목점을 하는 고모댁에서 신세를 지고 살고 있구만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고단함이 묻어나 있었기에 덕파리의 가슴은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러는 오라버니는 어찌 사셨소? 부인분께서는 오라버니에게 잘해주십니까? 나도 몇 년 전에 부인을 떠나보내고 여태 아들하고 단 둘이 살아왔구만. 참, 우리 둘 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구만요. 그래도 은수가 내보니 이제는 다 지나간 것 같다. 그 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도 되지 않겠느냐? 오라버니, 듣자 하니 우리 자식들도 다 장성했겠다. 그러니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지 않겠느냐? 네가 혹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오. 오라버니, 나는 비록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갔어도 그동안 단 한순간도 오라버니를 마음에서 지운 적이 없었구만요. 은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하자 덕파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구만. 그 순간 그들은 지난 20년도 훌쩍 넘는 세월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한 번 말라버린 장작에 불이 더 잘 붙듯이 덕파리와 은숙이의 사랑은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였지요. 은수가 우리 말이오. 그 내년 봄쯤에 말이다. 간단하게 혼례를 치른 후에 집을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 내 여 저작거리 쪽에 자그만 기와집도 하나 파놓은 것이 있는디. 너만 좋다면 더 늦기 전에 그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구만. 덕파리의 고백에 은숙이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라버니. 겨우 이렇게 오라버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지 말고 제 곁에 있어 주시면 좋겠구만요. 덕파리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던 날, 덕파리의 약재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에 덕파리 고개를 돌리자 아들 갑수가 문을 들어서고 있었지요. 하이고 우리 갑수가 왔구만. 아버지. 이번 겨울은 오랜만에 집에서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무리 너가 이곳저곳을 누비는 보부상 일을 한다고는 해도 어찌 그리 만날 떠돌기만 할 것이냐? 이번 겨울에는 아주 일생각은 제쳐두고 편하게 머물다 가거라.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오자 기분이 좋아진 덕파리는
저녁을 먹고 아들 갑수에게 처음으로 술을 한잔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너하고는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었구나. 술은 자고로 어른에게 배워야 하는 법이야. 부자지간에 처음으로 술잔을 마주하니 덕팔의 마음은 더없이 흐뭇했지만 그런 덕팔이와는 달리 아들 갑수는 왠지 모르게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우물쭈물 아버지의 눈치를 보았지요. 갑수야,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아,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오? 덕팔이의 물음에 갑수는 술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부끄러운 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죠. 내년 매화꽃이 피기 전에 장가를 갈까 하구만요. 워, 웜에 뭐라고? 장가를 간다고. 그것이 아버지. 사실 전부터 만나오던 처자가 있었는데 이제야 장가갈 결심이 생겼구만요. 허, 이놈아. 아, 나한테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것 마냥 굴더니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말이다, 갑수야. 조금 애매하게 되었구만. 예, 애매하게 되었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란가요? 아, 이 애비도 내년 봄에 말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 간단하게 혼례를 올리고 집을 합치게 될 것 같은데 말이야. 갑수는 아버지의 말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안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정하신디 항상 혼자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도 짝이 있으시니 저도 걱정 없이 장가를 갈 수 있게 되었구만요. 아들 갑수의 말에 덕팔이는 어색한 듯 헛기침을 하다 이내 껄껄 웃어 보이고는 그래, 서로 좋은 일이 생겼으니 오늘은 기분 좋게 술을 마셔야겠구나. 둘은 서로의 앞날을 축하하며 밤이 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덕팔이 부자는 예비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기로 하여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아, 그래도 날이 좀 따뜻할 때 혼례를 치르면 좋을 것을.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서둘러서 장가를 가려 하느냐? 아버지 덕팔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갑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고백하듯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요. 그것이 아버지. 제가 원래는 이렇게까지 빨리 장가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가 그만 애가 들어서 버렸습니다요. 무엇이라? 이 녀석이 어쩌려고? 사부인 되실 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여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참말로 죄송하구만요, 아버지. 하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덕팔이가 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던 와중에 마침내 예비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덕팔이는 그녀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맑고 단정한 눈매 오똑한 코, 수줍은 듯한 미소까지 그녀가 어린 시절 은숙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이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녀를 뒤따라 들어오는 한 사람, 은숙이었습니다. 은숙이 또한 방에 들어서자마자 덕팔이와 눈이 마주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설마 오늘 상대가? 그리고 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저 두 아이는 절대 부부가 될 운명이 아니구만. 은숙은 덕팔이와 갑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사정을 알 리 없던 그녀에 따른 그런 어머니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살짝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십니까? 그게 말이요. 우리 딸이 어디서 이렇게 멋지고 다부진 사내를 얻어왔는지 너무나도 기뻐서 그런단다. 은숙은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그렇게 덕팔이와 은숙은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채 결국 사돈지간으로 남아야만 했습니다. 지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서는 봉섭이라는 총각이 나이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이른 새벽이면 지게를 둘러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의 어머니 역시 품삯일을 하며 살림을 도왔지만 반년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좀처럼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였지요. 봉섭아, 이제 일 나가니? 아이고, 내 이렇게 일도 못하고 있으니 네가 괜히 더 고생이구나.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제가 거 산에서 좋은 약초랑 구해올 테니까 얼른 기운 차리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너도 장가갈 준비를 할 텐데. 괜히 네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참말로 미안하구나.
아이고 어머니, 저는 아직 장가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랑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말로 마음이 편해서 좋구만요. 그런데 혹시 말이여, 너 마음에 둔 처자는 없느냐? 아무리 네가 말이 없고 묵묵한 성격이라지만 혹 마음에 둔 처자가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한번 데려와 보거라. 봉서봐. 봉섭이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듯 그저 웃음으로 넘겼지만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홍조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거 이러다 늦겠구만요. 저는 이만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에게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봉섭이에게는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매향이라는 처자였습니다. 1년 전 봉섭이 나무를 팔기 위해 산 아래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그녀를 본 이래로 봉섭이는 매번 매향이 집 앞에 들러 그녀의 아버지 몸에 좋다는 약초를 챙겨다 주었고 매향이 역시 그런 봉섭이의 노력에 마음을 열게 되어 지금까지 서로의 부모님 몰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그날도 역시 봉섭이는 나무를 팔고 매향이의 아버지에게 드릴 약초를 품고 항상 그녀를 만나던 마을 당산나무에 도착하여 매향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지금쯤이면 매양씨가 올 때가 이미 지났는데 거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라냐? 오늘따라 참말로 늦는구만. 그날따라 매향이는 나오지를 않아 이상한 예감이 든 봉섭이는 슬쩍 매향이 집이라도 지나가 볼까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멀리서 매향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워우 워메, 매양씨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향이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한층 어두웠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기에 봉섭이 묻자 매향의 입술은 떨리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봉섭 씨 두 달 후면 저 시집을 가구만이요. 무엇이라고요? 지금 시집이라고 했습니까요?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집을 간다니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둘을 만나는 것을 봐버리셨습니다요. 아, 아버님이요? 그것이 그러니께 며칠 전에 말이어요. 매양아, 하나뿐인 딸 자식인 너를 그런 가난한 곳에 시집 보내서 내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만. 내 안 그래도 이미 매파를 통해 농사를 크게 짓는 집에 혼처를 알아놨으니 니는 그리 알고 2달 후에 거 시집 갈 준비를 하거라잉. 아, 아버지 비록 봉섭 씨가 부자는 아니지만 말이어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고운 사람이니 절대 저를 굶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요. 여태까지 아버지에게 드렸던 약초도 다 봉섭 씨가 가져온 것이었구만요. 아이고, 이것이 아주 나이만 먹었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몰라서야. 가난한 집 자식은 거 평생 성실하게 일을 해봐야 그저 밑바닥을 못 벗어나는 것을. 아무튼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봉섭인지 뭔섭인지 하는 놈한테 네가 시집가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네 정 그놈에게 시집을 가고 싶으면 나랑은 아주 부녀의 인연을 끊고 가야 할 것이구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향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봉섭 씨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고는 해도 어떻게 제가 하나뿐인 딸로서 아버지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말로 미안합니다. 매향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서서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섭이는 그녀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가는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매향이와 헤어지고 이별의 아픔을 술로 달래기 위해서 주막을 찾은 봉섭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연거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더 내어주시오. 봉섭이 자네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또 처음 보는구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단 거? 주모의 물음에도 봉섭이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술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뜨겁게 몸에 퍼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의 차가운 가슴 속까지 녹여주지는 못하였지요. 돈, 그놈의 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현상 유지하는데 내가 돈 없이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인가? 참으로 하늘도 야속하시구만. 아, 내가 태어나서 평생 남의 물건 한 번 탐한 적이 없고 어머니 잘 모시며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다 주신단가? 거 참말로 신령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것이구만. 주모, 나 거서고 술 한 잔 더 내어주시오. 봉섭이 슬슬 꼬부러지는 혀로 주모에게 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봉섭이 총각 여은 술값 낼 돈은 있는 것이겠지? 아, 주모도 돈. 그놈의 돈 소리 좀 안 할 수 없습니까요? 네, 이놈의 돈 때문에 참말로 서러워 죽겠구만. 아이고. 봉섭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결국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모 말숙이는 그런 봉섭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없이 술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고는 미안한 듯 말을 하였지요. 아니 술 파는 사람이 당연히 거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봤다고 사람 무한스럽게 눈물을 보여버리는가. 참말로요 이거는 내가 살 테니께. 뭔 일인지는 몰라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라고. 밤은 깊어가고 봉섭이의 울음소리는 가난한 이의 한탄처럼 주막 안을 서글프게 채워나갔습니다. 다음날 봉섭이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향했을 그였지만 오늘은 숙취 때문에 해가 중천에 걸려서야 일어나게 된 것이었지요. 이놈아 술도 못 마시는 놈이 어제는 무슨 놈의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 돌아왔다냐? 너 무슨 일이라도 있던 것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봉섭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그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지요. 늦었구만요. 일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놈아 힘을 써야 하는 놈이 일을 나가더라도 밥은 먹고 나가야지. 봉섭이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는 추석이 이미 지난 터라 제법 쌀쌀한 바람이 산으로 오르는 봉섭이의 뺨 위에 앉았습니다. 봉섭이는 몸을 움직여야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부지런히 산을 올랐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매향이의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뿐인 딸로서 부녀의 인연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정말 날이 추운 것이다냐?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냐? 봉섭이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평소보다도 훨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슬슬 나무를 하려는 순간 숲속에서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이 앓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이 지금 무슨 소리냐잉? 잠시 도끼를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산새 울음도 짐승 울음도 아닌 분명히 사람이 앓는 소리였지요.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참말로 이상하구만. 이것이 저쪽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말이오. 봉섭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산을 다니며 나무를 했지만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적은 일찍이 없었지요. 마침내 소리가 가까워진다고 느껴질 때쯤 그의 눈앞에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무슨 일이다냐? 내가 산속을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런 초가집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이런 집이 생긴 것이라냐?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만. 또 다시 집안에서 신음 소리가 흘러나오자 봉섭이는 조심스럽게 초가집의 문을 열고는 들어갔습니다. 봉섭이 조심스레 창호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은 바깥보다도 싸늘한 느낌이었고 방의 한 귀퉁에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 노인은 초췌한 얼굴로 이불 한 장 없이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아이고, 몸이 불덩이같이 뜨겁구먼. 이거 잘못하면 산속에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는데. 이대로 노인을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봉섭이는 부엌으로 가서 자신이 해온 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그는 솔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서는 그 노인에게 가져가 먹이며 정성스레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고 그 노인은 자신을 돌봐주는 봉섭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어르신 참으로 큰일이 날 뻔했는데 이제 한 곱이 넘긴 것 같구만요. 제가 내일 다시 들를 테니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주무십시오. 이제 곧 방도 따뜻해질 겁니다요.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봉섭이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노인을 힐끔 바라보고는 조용히 산속의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봉섭이는 산에 오르기 전에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거 밥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날이 점점 더 추워져서 그런지 산에서 일을 하다가도 배가 고파서 아주 큰일이구만요. 워웜의 못이라. 아봉서봐 진작 말하지 그랬냐잉. 내 오늘부터는 아주 밥을 곱절로 싸줄 테니 걱정하지 말어라. 봉섭이는 그렇게 어머니가 싸준 밥을 가지고 나무를 하기 전 노인의 초가집을 먼저 들렀습니다. 봉섭이 초가집에 도착하면 먼저 방안을 따뜻하게 덮이고는 일면식도 없는 그 노인을 돌보는데 정성을 다하였지요. 그러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노인 역시 처음과는 다르게 얼굴빛이 좋아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기를 열흘. 그날 역시도 봉섭이는 나무를 하기 전 그 초가집으로 향하였지요. 봉섭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전과는 다르게 그 노인은 몸이 다 나았는지 환한 얼굴로 봉섭이를 맞이했습니다. 젊은이 어서 오시게. 아이고 어르신, 이제 기운을 다 차리셨구만요. 참말로 다행입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이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야. 참으로 고맙구만 그래. 그나저나 자네 역시 형편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선뜻 나서는 것이 참말로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구만. 아닙니다요, 어르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오요. 내 자네에게 보답으로 줄 것이 다른 것은 없고 내가 가진 재주라고는 오직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니 내 자네에게 그림이라도 그려주겠네. 잠깐 옆에서 기다리겠나? 그 말을 마치고 노인은 한쪽에서 자필묵을 꺼내더니 조용히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푸른 소나무, 굳건히 뿌리를 내린 바위, 그리고 그 바위 아래서 졸졸 흐르는 맑은 샘물까지 마치 살아 숨쉬듯 생생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그림을 완성한 후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붓을 다시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는 일이니? 내 이것도 그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그러더니 그는 마지막으로 그림 속에 다시 흰 두루미 한 마리를 그려넣고서는 봉섭이에게 그림을 건넸지요. 내 돈이 있다면야 생명의 은인인 자네에게 돈으로 보답을 하고 싶네만.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뿐이라 대신 그림이라도 받아주겠는가? 아이고, 어르신 이것이 참으로 멋진 그림 같습니다요.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그럼 저는 어르신께서 괜찮은 것도 확인하였으니 이만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봉섭이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품속 깊이 그림을 간직한 채 나무를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한참 동안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던 봉섭이는 잠시 동안 쉴 겸 나무 그늘을 찾아 그곳에서 숨을 돌렸지요. 그때 문득 노인이 그려준 그림이 떠올라 품속에서 조심스레 그림을 꺼내들었습니다. 하거 저 샘물 참말로 시원하게도 생겼구만. 그림 속의 샘물이 실제하는 것 마냥 워낙에 현실같이 보였기에 봉섭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그림 속의 샘물에 가져다 대었는데요. 그 순간 쪼르르르 그림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자 봉섭이는 깜짝 놀라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봉섭이 그림에 손을 대니 실제로 그림 속에서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마르던 차였기에 봉섭이는 다시 손을 뻗어 그림 속에서 흐르는 물을 한 움큼 떠서 마셔보았지요. 어라? 이게 물이 아니라 술이구만 술. 웜에 그런데 갑자기 몸이 왜 이렇게 가볍다냐? 방금 전까지 그렇게 피곤했었는데 말이오. 봉섭이 술을 마시자 몸에 쌓여 있었던 피로가 씻기는 듯 내려가고 도끼질로 쑤셨던 어깨는 한순간에 가벼워졌지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구만. 이것이 뭔가 심묘한 힘이 있는 그런 술 같은디. 안 되겠구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노릇인지 내 그 어르신께 여쭤봐야겠구만. 봉섭이는 이 놀라운 선물을 준 노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도 하고 그림에 대해서도 물어볼 겸 해서 서둘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노인이 있던 초가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웜에 이것이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초가집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에 한참을 그곳에 서 있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봉섭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산에서 만난 노인과 그에게 받은 그림, 그리고 그림 속 샘물에서 술이 나오는 이야기까지
숨도 고르지 않고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봉서봐, 너 술도 안 취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 것이냐? 허무맹랑한 소리도 정도란 것이 있는 것이제. 아니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요? 하이고 이거 안 되겠구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내 속이 시원하겠구만요. 봉섭이는 조심스레 품속에서 다시 그림을 꺼내고는 술잔을 그림 속 샘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쪼르르르 그림 속 샘물에서 맑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와 술잔을 가득 채웠지요. 워엄마야, 네 말이 참말이었구만 봉서봐. 이것이 무슨 귀신의 장난이란 말이냐. 그림에서 술이 다 나오다니 말이요. 허, 인자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나저나 어머니도 한 잔 드셔보셔요. 봉섭의 어머니는 조심스레 술잔을 받아들고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동안 아팠던 허리를 감싸 쥐고는 몇 번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봉서봐, 내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가 않구만. 요 며칠간은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이게 참말로 신기한 일이구먼. 어머니 그것이 참말입니까? 참말이고 말고 봉서봐. 이것이 무슨 술이 아니라 약이라도 되는 것 같다. 웜에, 그러면 말이어요. 어머니, 이것이 진짜 약효가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 봐야겠구만요. 이후 봉섭이는 평소 몸이 불편하던 마을의 노인들과 병약한 이웃들을 찾아가 조심스레 술을 권했습니다. 아이고 봉섭아, 이것이 정말로 네 어머니 허리도 낫게 한 그 술이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어르신, 저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아실 겁니다. 봉섭이가 건넨 술을 반신반의하며 한 모금씩 들이키자 사람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밝아졌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전혀 걷기조차 힘들었는데 술 한 모금에 다리 저림이 씻은 듯이 날아가는구만. 어머, 내 위장이 아주 불덩이 같았는데 속이 말끔해져 버리는구만. 그러면 봉섭아, 내 니한테요 술값으로 얼마를 줘야 하냐잉? 하이고 어르신,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얼굴을 알고 지낸 어르신께 어떻게 돈을 바꿨습니까? 봉섭이의 술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픈 곳이 씻은 듯이 났자 봉섭이네 술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조용했던 산골 마을은 어느 순간부터 외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몸이 아파 술이 필요한 사람과 술을 팔아 한몫해 보려는 장사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봉섭이의 집을 찾게 되었지요. 그들이 술을 사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하며 높은 값을 치르니 순식간에 봉섭이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후 봉섭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 아래의 마을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기와집을 장만하였지요. 그림 속에서 나오는 술 덕분에 가난했던 나무꾼은 더 이상 산에서 나무를 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하인을 부리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봉섭이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였던가. 그 매양씨가 시집을 간다고 한 날이 안 되겠구만. 내 매양씨를 떠나 보내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은 한번 보고 보내야 마음이 후련하겠구만. 그리하여 봉섭이는 새로 장만한 도포를 말끔히 차려입고는 매양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봉섭이 매양이의 집에 방문하자 봉섭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매양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봉섭이를 마당에서부터 맞이하였는데요. 아이쿠, 이것이 다 누구신가? 우리 예비 사위가 다 이렇게 찾아왔구만. 네? 어르신 예비 사위라고요. 어르신이 뭔가 어르신이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게 이서방. 내가 말이오. 글쎄 매양이가 나이가 차서 매파를 통해 혼처를 구한 이후에서야 우리 매양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봉섭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매양이 아버지의 말에 헛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이 내 자네를 생각해서 혼례를 치르기 전에 그 혼담을 취소했지 뭔가? 그리고 언제 자네가 우리 집을 찾아줄까 하며 아주 코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구만. 자, 우리 매양이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들어가 보시게나 이서방.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아니 장인어른.
봉섭이는 속으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라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매양이와 함께할 수 있다면 과거의 일쯤은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양이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는 여전히 단정하고 고운 모습을 하고 있는 매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봉섭 씨, 하이고 매양씨, 아니구만. 인자는 부인이라고 불러야 쓰겄구만. 그동안 참말로 마음 고생 많았구만 그려. 내 이렇게 자네를 데리러 왔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봉섭이는 매양이와 그토록 염원하던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봉섭이의 인생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게 되었지요. 봉섭이 이사온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홍배대감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고 특히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주 귀한 술을 구해왔구만요. 이 술이 어떤 병이든 다 낫게 해준다고 안 그럽니까? 내 30냥이나 주고 겨우 한 잔 받아왔는데 얼른 한번 드셔보시오. 무엇이라?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술 한 잔에 30냥? 그 귀한 돈을 술 한 잔에 쏟아붓다니? 내가 아무리 병들었다지만 애편 내가 사기를 당해도 아주 제대로 당했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술을 내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데 그런 말을 다 하십니까? 몸이 아픈 것도 모자라 아주 마누라까지.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려 내 속는 셈치고 마셔볼 테니 한번 줘보시게나. 홍배대감은 한심하게 부인을 쳐다보고는 마지못해 술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술이 입안으로 들어오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더니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무릎의 고통이 마치 물에 씻기듯이 사라져갔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참말로 신기한 일이구먼. 그는 놀라서 벌떡 일어서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마누라? 아니 부인, 이 신기한 술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왔는가? 얼마 전에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온 봉섭이라는 사람이 판 술이구만요. 지금 그 사내가 파는 술 이야기로 아주 마을이 떠들썩하다니까요. 그려? 오호라, 그것이 그렇단 말이지. 그날 밤 홍배대감은 자신을 위해 몰래 이런저런 일을 처리해 주던 신보 명옥이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명호가 네 말이다. 최근 마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봉섭이라는 사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예, 들었습니다요, 대감님. 그자가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술을 판다며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만요.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구나, 명호가. 너 말이다, 그 봉섭이라는 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술이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좀 알아봐줘야 쓰겄다. 그러면 술을 훔쳐오라는 말씀이십니까, 대감님? 아니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돈으로 사면 그만인 거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훔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우선은 그자가 어떻게 그런 신묘한 술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알아오너라. 알겠습니다, 대감님. 그리하여 다음 날 밤 명옥이는 검은 옷과 복면 차림을 하고는 봉섭이의 기와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마당 한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으니 봉섭이 조용히 안방에서 나와 술병을 들고 별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지요. 이 방에 술을 보관을 하는 모양이로군.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문 앞까지 접근한 뒤 조그마한 송곳을 꺼내 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는 구멍 너머로 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라? 명호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도 정도라는 것이 있지. 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대감님, 저는 분명히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만요. 봉섭이라는 자가 방 안에서 그림을 펼쳐놓고 그 그림에서 나오는 술을 병에 따르고 있었습니다요. 저도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만 봉섭이는 술을 직접 빚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요. 홍배대감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명옥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기에 겉으로는 여전히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명옥이의 말을 곱씹고 있었지요. 그래, 저 만병통치약 같은 술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술이 그림에서 흘러나온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알겠구나. 명호가 그 알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거라. 명옥이는 홍배대감의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곧 고개를 숙이고는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그래, 그림이라. 술이 그림에서 나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그림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렇지. 그런 수가 있었지. 잘만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받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허허.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홍배대감은 원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홍배대감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지만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지요. 홍배 이 친구야. 내 자네 무릎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만 이렇게 직접 보아도 참으로 믿을 수가 없구만 그래. 네, 원님. 원님께서도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봉섭이란 자가 만드는 술 덕분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았습니다요. 허허. 몇 년 동안 의원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던 그 무릎이 단 한 잔의 술로 났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구만. 맞습니다요, 원님.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거를 들고 왔습니다요. 오 그래. 그 말인 즉슨 혹시 그 술에 대해 무언가 알아낸 것이 있다는 뜻인가? 홍배대감은 주변을 살피며 자리에서 살짝 몸을 숙이고는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원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원님, 제가 이 술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지요. 그리고 원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얻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힘과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님은 홍배대감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더니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천천히 음흉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봉섭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림과 함께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마을에는 봉섭이가 관아에 불려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관아로 모여들었고 관아는 송사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원매, 봉섭이가 송사에 휘말렸다고? 아이고, 그 봉섭이가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거의 돈도 안 받고 우리 아버지한테 술도 나눠줬는데 말이요. 그렇게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봉섭이는 그림을 품속에 넣고서는 원님의 앞에 섰습니다. 봉섭이 니놈이 정체불명의 요사스러운 그림에서 나온 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렸다. 원님, 저는 결코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코지 한 적이 없습니다요. 저는 그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구만요.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그림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요, 원님. 봉섭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자 원님은 콧방귀를 뀌고는 비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 술을 마시고 병이 낫기는커녕 도리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단 말이다. 여봐라, 증인을 데리고 와라. 그 순간 홍배대감이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원님 앞에 선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원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지요. 원님, 저의 부인이 이자가 파는 술이 모든 병을 고친다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려 30냥이라는 거금을 내고 술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자에게 산 그 술을 마시고 저는 무릎이 낫기는커녕 그날 밤 온종일 구토와 복통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여지껏 없었구만이요, 원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님. 제 술은 누구에게도 여태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봉섭의 호소에도 홍배대감은 이미 준비된 눈물까지 흘리며 더욱더 봉섭이를 몰아쳤습니다. 술 한 잔에 30냥이라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님 이자의 그림을 뺏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저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여 마을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원님은 홍배대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봉섭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봉섭이, 자 네가 결백하다면 그 그림을 내놓아 증명해 보이거라. 이후 나와 마을 이방이 그 그림에서 나온 술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본 후에 정말로 이상이 없을 시에 그때 다시 너에게 그림을 돌려주도록 하마. 봉섭이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꺼내어 원님에게 건넸습니다. 원님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원님 왜 그러십니까요? 분명히 그림 속 나무 옆에 두 두루미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그림에 손을 대자마자 두루미가 사라져 버렸구나.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잉?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이 맑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변하다니. 그때였습니다. 먹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하늘을 가로지르며 집채만한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 내려왔습니다. 그 두루미는 날개짓을 하며 관아 마당에 내려앉았고 두루미의 등 위에서는 한 노인이 뛰어내려와 가볍게 땅에 착지를 했지요. 워메. 어르신 아니십니까? 그는 말없이 원님의 손에 들린 그림을 낚아채더니 곧바로 봉섭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안전책으로 두루미를 그려 놓았건만. 이 노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관아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잡워웜에. 원님이 말을 하는 동안 노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턱에서는 흰 수염이 길어지고 그의 옷자락은 하얗게 빛이 났는데요. 어르신이 아니라 신령님이셨구만요. 신령님이 된 노인은 봉섭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어 보이고는 내 그동안 인간사를 몇백 년이나 지켜보았는데 마음이 착한 이들은 종종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나쁜 이들은 언제나 나의 예상에서 벗어나지를 않는구나. 그의 말이 끝나자 산신령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거대한 두루미가 관아로 날아들더니 신령님을 태우고는 원님과 홍배대감을 낚아채 그대로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요. 이럴 수가 사람 살려. 원님과 홍배대감은 하늘에서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몸을 버둥거렸지만 두루미의 발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들의 절규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곧이어 어둡게 뒤덮였던 하늘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지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말이죠. 그날 이후 봉섭이의 그림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원님과 홍배대감을 두루미가 하늘로 끌고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화자되자 누구도 감히 봉섭이의 그림을 탐내려 하지 않았지요. 봉섭이는 관아에서의 일을 겪은 이후 돈의 탐욕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고는 더 이상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돕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봉섭이의 집에는 이전과 다르게 장사꾼이나 그 술을 이용하여 한몫 벌어보려는 사람들이 아닌 봉섭이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참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박참봉. 그는 천석군 부자로 마을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후 쩐주가 되어 돈놀이를 통해 더욱 더 재산을 늘려나가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은 대지주가 되었는데요. 박참봉은 주로 낮에는 치부책을 확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으러 가는 것이 일이었고 그리고 밤이 되면 늘 그랬듯 형님으로 모시는 마을 원님을 기방으로 데려간 후 술잔을 서로 마주하였지요. 그날은 박참봉이 기녀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 있으라 명하고는 원님께 슬그머니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형님, 지난번 형님께서 힘써준 덕분에 참봉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부담 갖지 마시고 변변찮은 사례이니 받아주십시오. 허허, 홍배 자네도 참. 자네 정도의 부자라면야 이미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굳이 그 낮은 참봉 자리를 원했던 이유가 뭔지 내 참 궁금하구만 그래. 원님의 말에 박참봉은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뒤에서 상놈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뭐 천한 것들이야 내 그러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서도 양반들은 달랐지요. 나를 아래로 내려다 보는 듯한 그 눈빛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요, 형님. 그런데 제가 형님의 도움으로 참봉이 되는 순간 아무리 그게 낮은 관직이라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내가 진짜 양반이라도 된 것처럼. 홍배 자네는 참말로 욕심이 많은 친구구만. 나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구만 그래. 형님, 사람이란 게 원래 다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다 가진 듯해도 결국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는 법이지요. 박찬봉은 오랫동안 원했던 양반 신분까지 손에 넣고 나니 이제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더 이상 박찬봉을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찬봉은 홀로 방에서 때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밥상을 보고 무엇인가 위화감을 느낀 그의 손이 갈 곳을 잃고 멈추었지요. 무엇이냐? 오늘 차니 이것이 참으로 심상치가 않은데. 그가 이상한 기분의 밥상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날따라 생전 보지 못한 음식들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란에 탕평채, 숙주나물 무침. 박찬봉이 젓가락을 들어 어란 한 점을 입에 넣으니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고 다른 반찬도 여지껏 먹어보지 못한 깊은 맛이 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란 말이냐? 그는 그동안 숱한 음식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정갈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밥상을 차리던 노파의 솜씨가 아닌 것은 분명했지요. 그리하여 궁금증을 참지 못한 박찬봉은 벌떡 일어서서 방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서 있던 머슴 봉섭이를 불렀습니다. 아야 봉섭아, 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참모가 있느냐? 웜의 참봉어른. 아직 다른 사람들이 참봉어른께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요? 음식 맛이 이렇게나 다른데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구나. 너 말이다, 얼른 가서 그 참모에게 술상을 봐. 직접 내 방으로 가지고 오라 전해라. 하이고 알겠습니다. 참봉어른 바로 전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어떤 여인이 참모로 들어왔길래 이토록 기품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냐? 박찬봉의 집에 그동안 참모가 수없이 들고 났지만 그의 관심을 끌었던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후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고 박찬봉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나이 지긋한 여인이거나 억척스러워 보이는 하녀 같은 모습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여인은 하얀 살결에 단아한 옷맵시를 한 것이 온몸에서 품위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참모라고? 이름이 무엇이냐? 은숙이라고 합니다. 보통 참모라면 쇳내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할 터인데 그녀가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만 딱 말한 것에 박찬봉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당당함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흥미를 느끼고는 은숙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넉살 좋게 웃었지요. 그래, 은숙이 자네. 나에게 술 한 잔 따라주면 안 되겠나? 저는 이 집에 참모로 들어왔을 뿐 기생이 아닙니다. 더 볼 일이 없으면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말하더니 인사조차 없이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가버렸지요. 그리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박찬봉은 그런 무안을 당하고서도 그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여인이 다 있다니? 그래, 아주 재미있는 여인이로군. 은숙이는 본래부터 양반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신랑 흥섭이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전도유망한 초시였는데요. 그는 소과에 급제하여 주변에서는 곧 대과에도 합격할 거라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현실은 번번이 대과에 낙방할 뿐이었고 계속되는 낙방에 흥섭이는 점점 책보다는 술잔을 찾게 되었지요. 서방님, 과거 공부도 과거 공부지만 이러다 서방님 몸이 먼저 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방님 자신부터 챙기셔야지요. 부인,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가짜는 조언을 하는 것이오. 내일까지 시험이야 술에 취한 채로도 급제할 수 있으니 부인은 걱정 붙들어 매시구려. 그렇게 부인 앞에서 자신만만하던 흥섭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져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로 인해 얻은 병으로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은숙이는 신랑을 위해 좋은 약이라도 구해보려 했지만 이미 가세는 수년간의 과거 공부로 인해 기울 만큼 기울어져 있었고 친정에 손을 벌리는 것도 하루 이틀. 더 이상 친정에도 돈을 빌리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하루는 은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에 은숙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옆 마을에 거 누구냐? 박참봉인가 하는 그 양반 집에서 참모자리를 구한다고 하더구나. 이틀에 하루씩 그 집에서 기거하며 일을 하는 조건인데, 아 글쎄 다른 집에 비해서 그곳에서는 품삯을 곱절을 준다고 하는구나. 이틀에 하루씩 그 집에서 지내는 조건으로요? 그렇다고 하지 뭐냐? 하이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음식 솜씨가 있다면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 흥섭이의 약값이라도 대기 위해 당장이라도 가겠다만.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은숙이를 쳐다보자 은숙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그럼 혹시 제가 그곳에 가서 참모자리를 좀 알아봐 볼까요? 애미야, 그 박참봉이 말이다. 아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그 참봉 자리도 돈으로 산 사람인데 너 같은 양반가의 며느리가 어찌 그런 산것의 집에서 일을 하겠느냐? 너가 그곳에서 일을 해 소문이라도 돌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겠냐? 이 말이다. 하지만 어머님, 일단은 서방님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미야, 아무튼 나는 반대다. 나는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서도 너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위해 그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흥섭이가 저리 아픈데 내 변변찮은 약도 못 써보고 우리 흥섭이를 보내게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참으로 걱정이구나. 아, 그 말씀은 어머님. 제가 일단 어떻게든 서방님의 약값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그렇게 은숙은 박참봉의 집에서 참모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반가의 규수가 일반 상민의 집 참모가 된 것이었지요. 은숙이와의 첫 대면 후 박참봉은 머슴 봉섭이를 불러 그녀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멋이라? 옆마을 양반집 며느리라고? 그것이 참말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참봉어른. 은숙 씨가 원래부터 양반집 따님이기도 한데다 지금 은숙 씨의 서방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선비인데 번번이 시험에서 낙방하고 결국 술에 빠져 살다가 병이 들어 눕게 되었다고 안 그럽니까요? 그래서 돈이 궁한이 약값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옆마을에 있는 이곳 참봉 어른댁 참모로 들어왔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남들과 달랐던 것이었구만. 내 평생 이런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왔지만 양반집 교수를 참모로 만나게 될 줄이야. 박참봉은 머슴 봉섭이에게 살짝 돈을 쥐어주며 말했지요. 그래, 봉섭아. 너가 참말로 조사를 제대로 했구만. 고생 많았다. 너 말이다. 오늘 밤에도 그 참모에게 술상을 가지고 내 방으로 들러달라고 당장 전하거라. 하이고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곧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양반이라 한들 돈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 그 은숙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약값일 터.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이것보다 쉬운 일은 없는 법이지. 참모 은숙이를 기다리는 박참봉의 입가에서는 비열한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이 다시 술상을 들고 박참봉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다가와 술상을 내려놓자 박참봉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손을 뻗어 술상 위에 묵직한 돈 주머니를 올려놓고서는 자, 어디 이제 나에게 술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박참봉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번에도 변함없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을 하였지요. 참봉어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진 박참봉은 아니, 도대체 돈이 아니라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내 금비녀든 비단이든 뭐든 줄 수 있으니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말을 해보거라.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참봉어른, 저는 정해진 품삯만 받겠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을 남긴 채 빠르게 방을 나섰습니다.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저 여인만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은숙이 차갑게 자신을 대하며 방을 나가버리자 그때부터 박찬봉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한치의 동요도 없는 눈빛, 그리고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은 태도. 그것이 박찬봉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았지요. 그날 밤 그는 밤이 깊도록 은숙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은숙이는 참모로 일하여 받은 품삯을 빠짐없이 신랑 흥섭이의 치료비로 썼습니다. 그녀는 매주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었고 몸에 좋다는 탕약도 정성껏 다려 신랑 흥섭이에게 먹였지만 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나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하루는 시어머니가 은숙을 조용히 부엌으로 부르더니 넌지시 입을 열었지요. 애미야, 네, 어머니. 이번에 우리 마을 신만이 병우기가 말이다. 글쎄 50년 된 산삼을 캤다고 하는구나. 산삼을요, 어머님? 그래, 산삼 말이다. 병우기 말로는 한 200냥 정도면 판다고 하는데 말이다. 아, 왠지 그놈만 있으면 우리 흥섭이가 기운을 차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 사정에 그렇게 큰 돈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요? 그렇지. 우리 사정에 어떻게 그런 귀한 산삼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은숙의 시어머니는 푸념 섞인 말투로 말을 하고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덧붙였지요. 너희라는 그 박찬봉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아이고 참말로 돈이 없는 것이 웬수구만 웬수.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날도 은숙이는 어김없이 술상을 들고 박찬봉의 방을 찾았습니다. 술상을 받은 박찬봉은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은숙이를 바라보니 오늘 밤 그녀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사뭇 달랐는데요. 평소라면 술상을 내려놓자마자 조용히 물러갔을 은숙이. 오늘은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술을 꼭 깨문 채로 서 있지 않겠어요? 자네, 무슨 일이 있는가? 참봉어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어디 어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좋으니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시게. 서방님의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참봉 어른의 특별한 은혜로 품삯을 많이 받아 서방님에게 백숙을 올리고 약을 지어보지만 돈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 딱한 일이 있었구만 그래. 마침 마을에 신만이가 좋은 산삼을 하나 발견했다는데 참봉 어른께서 저에게 200냥을 빌려주시면. 평소 그 도도한 은숙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이자 박찬봉의 가슴 속에서는 짜릿한 쾌감이 솟구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너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빌리기는 우리 사이에 서운하게 뭘 빌린다고 말을 하는가. 박찬봉은 일부러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술상 위에 묵직한 돈 주머니를 꺼내놓고는 망설임 없이 은숙이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자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개의치 말고 그냥 가져가서 써도 되는구만. 자, 참봉 어른. 박찬봉은 술잔을 기울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이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호의가 정말로 고맙다면 말일세. 아, 자네가 나에게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참봉 어른, 어르신의 은혜를 갚으려면 목숨을 바쳐도 모자라겠지만 옛말에 병석에 들어놓은 사람의 마누라는 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병석에 누워있는 마누라를 탐한 자와 그 아내는 결국 죽게 되고 그 사람의 기를 빼앗아 병석에 누워있던 이는 벌떡 일어난다 하더이다. 자, 자네 내 그렇게 안 봤는데 어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는단 말인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자네와 정을 나눌 수만 있다면. 박찬봉이 은숙에게 다가가려 하자 은숙은 한 걸음 물러서며 한층 부드러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참봉 어른, 제가 어르신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께 한 가지 약조를 해드릴 테니 저에게 붓과 종이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조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의 물음에 은숙이 대답 대신 미소를 보이자 박찬봉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붓과 종이를 주었고 은숙은 조용히 묵을 갈더니 서슴없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내밀었고
박참봉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읽기 시작하였는데요. 참봉 어른의 하애와 같은 은혜를 갚고자 서방님이 병석에서 일어나면 저 은숙은 기꺼이 참봉 어른과 잠자리를 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박참봉은 그것을 전부 읽더니 마침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래 이 각서대로만 해준다면야. 내 자네에게 돈은 그냥 주는 것으로 하겠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만. 참봉 어른께 빚을 졌으니 반드시 갚아야지요. 은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남기고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방을 나섰고 박참봉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지요. 그래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집 교수라도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제 모든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 그는 다시 술을 따르며 밤이 늦도록 승리의 기쁨을 음미하였습니다. 박참봉의 도움으로 마침내 산삼을 구하게 된 은숙은 신랑 흥섭이에게 산삼을 다려 먹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흥섭의 몸에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를 않았지만 과연 소문대로 그 산삼의 효력이 대단한 것인지 닷새가 지나자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열흘째 되던 날 그는 마침내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고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책을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후 약속한 대로 은숙은 다시 술상을 들고 박참봉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박참봉은 은숙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를 유심히 살폈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그는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며 은숙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서방의 병세는 좀 어떠한가? 참봉 어르신 덕분에 엊그제 마침내 서방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만. 그래 내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입니다. 참봉 어른. 박참봉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만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지금까지 그토록 단호하게 거부했던 여인이 아닌가? 약속했던 대로 제가 참봉 어르신과 오늘 밤 함께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러나 은숙의 다음 말이 박참봉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제가 참봉 어르신께 약속드렸던 것은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지 그 이상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이상 저에게 손을 하나라도 대신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은장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옷고름 안에서 은장도가 들어있는 칼집을 슬쩍 꺼내 보였습니다. 멋이라. 잠자리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고? 이 계집이 끝까지 나를 우롱하겠다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어처구니 없음과 함께 점점 차오르는 분노가 실려 있었지요. 내가 이대로 어디 당하고만 있을 성싶으냐? 이후 시간은 흘러 박참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은숙이를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지요. 그의 고발이 접수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 이것이 무슨 소립니까요? 우리 부인이 지금 옆마을 박참봉에게 고발을 당했다니요. 글쎄다 흥서봐. 나도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도대체가 짐작도 가지 않는구나. 송사가 시작되자 은숙의 시댁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삼아 관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복의 홍배, 자네는 무슨 이런 사적인 일로 송사까지 벌이는 것인가? 원님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요. 한 여인이 각서까지 써서 맹세한 바를 어기고 있으니 이런 일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누가 각서의 효력을 믿겠습니까? 저는 마을의 질서를 위해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 여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거 참. 그럼 부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원님이 은숙이에게 묻자 그녀는 고개 숙여 원님께 예를 표한 뒤 손에 들고 있던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원님, 저는 결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각서에 써 있는 대로 분명 참봉 어른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고 하였지. 제 몸에 손을 대어도 좋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참봉은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저뻔뻔한. 원님 이것은 순전히 말장난이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함께 잠자리에 든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박참봉 자네의 해석일 뿐이네. 여기 있는 부인 말대로 이 각서에는 분명히 몸에 손을 대도 좋다는 말이 없구만 그래. 그러니
이 송사는 부인의 손을 들어주겠네. 이럴 수가 원님. 아니 원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그저 잘못이 있다면 박찬봉 자네가 스스로 허술하게 맹세를 받았던 것을 탓해야 할 것이야. 아이고 원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요. 원님의 판결을 받은 박찬봉은 얼굴이 파래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판결에 저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결국 찬봉이 부인에게 완전히 당한 셈이고만. 이제 저 부인에게 손도 못 대게 되었으니 박찬봉 체면이 말이 아니겠구려. 결국 그렇게 송사는 은숙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송사가 끝난 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박찬봉과 원님은 동원에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말없이 술잔을 비우더니 품에서 묵직한 동꾸러미를 꺼내 원님 앞에 살며시 밀어놓았지요. 형님,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겨우 이런 걸로 그러는가 자네. 그런데 말인데 홍배 자네, 내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말일세. 네 형님. 송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은숙이라는 여인의 볼기짝을 때려도 시원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네는 자네가 고발을 해놓고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네가 지도록 나에게 사전에 부탁했던 것인가?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구만. 형님. 제가 어디 200냥이나 되는 돈을 그저 호의로 줄 사람입니까요? 정을 나누기는 진즉에 정을 나누었지요. 그게 참말인가? 송사 전에 이미 말인가? 박찬봉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씁쓸한 미소를 원님께 내비쳤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이 다 그 은숙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여 송사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것이 지금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이것이 다 그 은숙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은숙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방으로 찾아온 날 밤, 그러니까 잠자리를 함께 들 수는 있지만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봉 어르신 그 내용으로 저를 관아에 고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것은 또 무슨 말이란 말이냐? 제가 찬봉 어른께 약조를 하고 돈을 받았고 그 덕분에 우리 서방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약조대로 정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시간이 갈수록 저희 서방은 계속해서 돈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할 테고 제가 아무리 그저 찬봉 어르신이 저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셨다고 변명을 해도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저희 서방님은 제 말을 순순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찬봉 어르신께서 저를 관아에 고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박찬봉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너는 남들과 너희 가족들 앞에서 정을 나누지 않았다고 깨끗이 해명하기 위해 거짓으로 너를 관아에 고발해 달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찬봉 어르신께서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향후 시집살이에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후로도 제가 시댁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은숙이의 말에 박찬봉은 탄식을 하여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이거야. 여기까지 와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참말로 내 자네에게는 정말 당할 수가 없구만 그래. 박찬봉의 말을 들은 원님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랬구만. 그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병석에서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송사를 일으켜 자신의 가정까지 지켜낸 것이었구만. 참으로 현명한 부인이구만 그래. 현명할 뿐만 아니라 실로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그 여인과 정을 나누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손안에서 놀아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결코 그녀에게서 주도권을 뺏어올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형님. 그래. 홍배 자네가 마침내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구만 그래. 그날 밤 원님과 박찬봉은 은숙의 끝을 알 수 없는 지혜에 감탄하며 밤이 깊도록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